첫 번째 이슈는요. 정경심 교수의 구속 이후 검찰 수사 과연 어떻게 되는 건지 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입니다. 어제 상황입니다. 조국 전 장관 아들과 함께 서울구치소 방문했습니다. 수감된 정경심 교수 10분 면회했다. 이렇게 어제 아무래도 구속이 된 이유기 때문에 여러 가지 움직임에 대해서 이제 언론에서 관심을 갖고 있고 이제 포착이 좀 됐습니다. 여기 보시고요. 그리고요. 정경심 교수 구속 이후에 여러 가지 반응이 있었습니다. 물론 반응이 안 나오기도 한 것도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청와대 특별히 할 말 없다. 기자들이 청와대 관계자에게 여러 번 질문했지만 특별히 할 말 없다는 입장이고요. 민주당은 사법 처리 과정 지켜볼 것이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원론적인 입장을 낸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고민도 좀 묻어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서른 의원, 조국 구속된 국민적 저항일 것이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여권에서 나오는 말이고요. 한국당은 조국 수사 이제야 본궤도다. 다르죠? 좀 결들이 다. 이런 모습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여야의 반응. 저희가 영상을 묶었습니다. 보시죠. 정경심 교수의 구속영장과 관련해서 우리 당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사법적 절차가 시작된 만큼 앞으로 남은 재판을 통해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것을 기대합니다. 어젯밤 조국 부인 정경심 교수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집요하게 수사를 방해했지만 법원이 결국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제라도 문재인 대통령은 명백한 과오를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자, 그러면은요, 지금 정경심 교수 구속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구속된 상태에서 여러 가지 어떤 뭐라 그럴까요? 본인들의 어떤 의사표시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기사가 있더군요. 보겠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아들과 서울구치소 면회 간 조국 전 장관, 앞서 내용 같고, 여기 보시면 이 모습이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 있고, 옆에 이제 아들 모습이 같이 있습니다. 얼굴은 좀 가렸습니다. 그리고요, 요 두 번째 줄에 있는 제목입니다. 정경심, 구속 적부심 청구 가능성이 있다. 구속 적부심은요, 구속이 이미 된 상태 이후에 구속이 합당한지 여부를 다시 한번 좀 다퉈달라. 이런 요구거든요. 근데 이렇게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보면 정 교수 측은 아직 말할 단계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여지는 남겨뒀다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어제 이제 면회 얘기가 있는데 사안이 중대해서 정경심 교수가 독방에 수감이 됐답니다. 그리고 약 10분 정도 접견을 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요 구속 적부심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수희 변호사. 일단 가능성 그리고 만약에 하게 된다면 법원에서 이거를 받아들여줄까 아닐까 이 부분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청구는 이거니까 영장이 발부되기 예. 전에 영장 실질 신문이라는 건 반드시 해야 돼요. 예. 이후에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에 구속이 된 후에 예. 건강상의 이유라든가 아니면은 사기 사건 같은 피해자하고 합의를 했다든가 예. 어떤 이런 사정의 변경이 있으면은 구속 적부심을 신청할 수가 있어요. 청구할 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구속 적부심의 경우에는 앞에 영장이 예. 이미 발부가 됐었기 때문에 예. 대개는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크지 않아요. 그런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피해자하고 합의했다. 피해자가 있는 사건 같은 경우에 갚았다든가 돈을 이런 경우에는 받아들여지는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정경심 교수의 이 피의 사실은 그럴기가 쉽지 않죠. 피해자가 특정도 안 되고 그리고 횡령 이 부분이 있다면은 예. 그런 돈을 어디 갚으면 되는데 그럴 상황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지금까지 예. 구속된 이후에 변경되는 상황들이 없기 때문에 예. 저는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예.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극히 낮지 않겠느냐. 근데 아마 한다고 하면 변호인 측에서는 예. 건강 문제를 거론하지 그럼 않겠느냐. 구속 적부심 역시 또 건강을 사유로 청구할 수도 있는 겁니까? 예. 지금 그러니까 구치소에서 있는 상황에서 어떤 예. 건강상의 악화가 있었다든가 예. 라고 하면 아마 그런 걸 주장할 가능성이
높은데 예. 지금 이제 그 검찰에서 바로 구속을 한 거기 때문에 최장 20일 이내에 20일까지 예. 저기 구속이 그렇죠. 가능합니다. 구속 기간은 20일이죠. 예, 그때는 기소를 해야 되거든요. 어. 근데 구속적부심 글쎄 저는 하여간 가능성을 낮게 봅니다. 받아들여질 가능.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 쪽 이제 변호인들이 이제 그 부분 고민을 할 텐데 지금 미수희 변호사 이제 법조인신데 보실 때 만약에 청구를 하더라도 이게 인정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좀 전망을 좀 해주셨네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관심사는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입니다.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까? 이루어진다면 언제쯤 조사를 받게 될까? 그리고 무슨 내용을 가지고 조사를 할까? 이런 겁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검찰 조국 조만간 소환. 청와대 민정수석대 정경심 차명투자 알았는지 캔다. 그러니까 이 차명투자 부분을 검찰이 꽤 비중 있게 보고 있다. 뭐 이런 거예요. 지금 여기 설명은. 여기 보시죠. 지금 뭐 영장 발부했다는 내용 여기 첫 번째 제목에 있고요. 여기 보면 사모펀드 등 조국 연관된 의혹 집중 조사할 것이다. 그리고요. 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회사죠. WFM 주식 매입날 조국 전 장관 계좌에서 돈이 뭐 빠져나갔다는 정황이 있다. 뭐 이런 보도 지금 오늘 신문들에 나오고 있거든요. 만약에 차명 투자 알았다면 공직자윤리법 위반. 그리고 주식 12만 주 재산 신고 안 했다면 이건 또 허위가 된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차명 투자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지켜보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뭐 검찰 수사 관련해서 뭐 정치권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혹들을 국민들은 에 대해서 아직까지 충분하게 해명되지 못한 부분도 많이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일반인들 같았으면 조국 교수의 이러한 행위들 또 이런 혐의들이 있다면은 저는 구속 수사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조국 전 장관은 전혀 다른 상황이죠. 네. 그래서 부인이 지금 상황에 연계돼서 뭐 구속을 했다 한다면은 네. 그건 다툼의 여지가 있겠지만은 예. 조국 장관이 여기에 관련이 있다. 저는 그렇게는 전혀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요? 수사는 하겠지만요. 네. 수사해보면 결과는 나올 거라 봅니다만은 이건 조국 장관까지 뭐 유죄 판정을 해서 다 했다 이렇게 된다면은 정말 국민적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국민적 네. 이수희 변호사. 역시 이게 좀 법적인 문제가 돼요. 이제 수사 상황이니까요. 지금까지 알려지기는 가장 핵심이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된 거 아니었느냐. 그런데 지금 검찰 쪽은 오늘 나오는 이 기사들 보면은요. 이 차명 투자 부분에 초점이 있다는 걸로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공분을 국민적 공분을 예. 샀던 거는 입시 비리 문제였었죠. 예. 근데 그거는 이제 민정수석 전에 어. 서울대학 그 교수로 재직할 예. 때문에 뭐 그것도 조사는 할 겁니다. 수사는. 예. 근데 이제 이 민정수석 재직 때 벌어진 게 사모펀드예요. 예. 그런데 이 사모펀드하고 관련해서는 예. 지금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이렇게 WFM이라는 제2차 전지 뭐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WFM의 예. 주식을 사고 차명으로 사고 뭐 이런 식의 직접 투자를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면은 그거는 공직자윤리법 위반인 거예요. 그럼 만일 모르고 그냥 몰랐다. 부인이 돈 붙이라 그러니까 예. 돈 붙였든지 아니면 뭐 정경심 교수가 직접 남편 명의 통장에서 계좌 이체를 했는지 예. 만약 그런 식으로 당시 민정수석이 몰랐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뭐 문제될 게 없는 거죠. 근데 거기서 더 하나 나가서 예. 또 이런 이제 사모펀드에 투자를 예. 하고 이렇게 운용사에 직접 관여를 하고 이런 정황을 남편인 예. 조 수석하고 서로 공범처럼 서로 의논하면서 같이 한 거라고 하면 그거는 예. 공범이 되는 거고요. 예. 그러면은 그거는 뭐 자본시장법 이런 거에 공범으로도 갈 수 있고 그런데 예. 민정수석인 사람이 그런 짓을 했다 그러면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죠, 훨씬.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WFM이나 뭐 이런 예. 데서 이제 매달 돈도 받고 했었잖아요, 예. 부인이. 예. 그러면 그게 뇌물이냐 아니냐도 또 검찰은
그 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남편이 민정수석을 바라보고 돈이 그렇게 받고 어떤 편의를 받았다든가 그런 게 있었다고 하면 그건 뇌물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여기에 그 검찰의 관심이 커지는 거는 공직자 신분이었기 때문에 고위공직자 신분이었기 때문에 뇌물의 가능성도 있는 거고 공직자윤리법 위반 여부도 있는 거고 하다 보니까 이쪽에 더 관심이 가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은요, 이 사모펀드 그랬고 굉장히 범위가 넓은 부분에 대해 혐의 얘기만 많이 있었는데 구체로 보니까 차명투자 부분인데 이걸 알았느냐, 몰랐느냐, 그리고 뭔가 이렇게 돈이 오가는 것에 대해서 개입했느냐, 알았느냐, 뭐 이런 걸 지금 검찰이 들여다본다는 내용이네요. 그러니까 혐의가 조금 더 이제 뾰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아까 방금 영상에서 확인해 봤지만요, 정치권 참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 놓고 얘기가 많아요. 윤경호 의원님. 만약에 뭐 아까 나온 말로는 여권에서 나온 말로는 뭐 이게 조국 전 장관까지 연결해서 검찰이 만약에 어떤 걸 하게 된다면 이거는 뭐 국민적 저항이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까지 나온 겁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런 그건 고도의 정치적인 발언이긴 한데 저는 지금 몇몇 이제 매체에서 정경심 교수,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구속영장에 기재된 11가지 혐의, 그렇죠? 그 11가지 혐의 중에 남편인 조국 전 장관이 연관이 됐을 분야. 그래서 한 4가지 정도를 지금 찝었지 않습니까? 그 4가지를 보건대 검찰의 수사가 불가피하다. 뭐 이런 관측 기사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나 마치 이제 어떤 몇몇 매체는 조국 전 장관도 구속될 수 있다. 또는 지금 조만간 소환이라고 돼 있는데요. 정말 소환, 당연히 뭐 조사를 하면 소환은 해야겠지만 그걸 공개 소환을 할 건지 뭐 비공개 소환을 할 건지 검찰 개혁에서 내놓은 비공개 소환의 첫 번째 수혜자가 조국 전 장관이 될 거다. 이런 류의 기사는 검찰이 만약에 그걸 브리핑을 확실히 해줬거나 아니면 뭐 비공식적으로 흘려줬다면 그건 뭐 당연히 기자들의 취재 능력이니까.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이런 정황을 가지고 넘겨짚은 거라면 아니, 추정이라면 그냥 자칫 잘못하면 조국 전 장관도 당연히 조사를 받아야 되고 당연히 구속돼야 되고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된다는 전제하에 이런 의견이 나오는 걸로 그렇게 오해를 줄 수 있거든요. 사실 이건 검찰개혁 자체 방안에서 나온 것처럼 피의사실 공표만큼이나 언론이 사실은 좀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는 대목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경심 교수의 기소 그리고 구속영장에 들어있는 명백한 혐의 지금 우리 이수희 변호사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차명투자 의혹 이렇게 딱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조사를 해야겠죠. 본인의 소명을 드려야 될 거고 필요하면 소환을 해야 될 거고 그렇게 조금 더 정교하게 저는 접근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아까 서른 의원과 같이 감정적이고 정치적인 대응이 곧바로 튀어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권에서 일각에서는 뭔가 이렇게 자꾸 몰아가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을 갖고 있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거에 대해서 방어를 하려고 하는 그런 듯한 판단을 하는 게 아닌가. 전 뭐 이미 하루 이제 이틀째 지났습니다만 우리 검찰 수사의 단행에서 이 구속 수사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저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주 전형이다. 피의자가 벌을 받을 만한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입증하는 거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고도의 과도한 공권력을 가지고 사실 이루어지는 건데 그걸 구속까지 시켜놓고 하는 이런 게 그러면 제대로 된 피의자에게 무죄 추정의 원칙부터 시작해서 우리 형사소송법 원칙이 맞느냐? 저는 그거에 대해서 항상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필 정경심 교수, 조국 이런 정치적인 논란의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그런 옹호를 하면 한쪽 편을 드는구나 이런 오해를 받을 것 같아서 조심스럽습니다만 그런 의견을 좀 피해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수사와 관련돼서 조금 생각해 볼 지점들을 몇 가지 이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자, 뭐 수사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제 검찰 수사 진행 중이니까요. 뭐 더 이상 이걸 갖고 뭐 정치권처럼 저희가 뭐 얘기하기는 조금 그런 것 같고요. 다음 주제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돼 있습니다. 보시죠. 다음 기사입니다. 이 계엄령 문건, 이른바 이제 계엄 문건입니다. 여기 계엄 문건이 이 최근에 원본이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공개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뭐 이 내용을 알았느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초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날짜가 지나면서 약간 방향이 틀으면서 이번에는 윤석열 검찰총장 쪽으로 겨냥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이번엔 계엄령 수사 관여 의혹 제기입니다. 검찰은 윤석열 흔들기다. 요 계엄령 문건, 지난해 이제 공개가 됐잖아요. 당시에는 서울중앙지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뭔가 좀 의혹 제기, 근데 반발이 있어요. 좀 더 보겠습니다. 문건 작성 기무사령관 등 불기소됐습니다. 그리고 이후 통지서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후 통지서에 서울지검장 직인이 찍혀 있다는 겁니다. 당시 서울지검장은 윤석열. 그러니까 이 내용 알고 한 거 아니냐는 거죠. 이렇게. 의혹 제기의 취지는 그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 내용에 대해서 보고받은 바 없다. 모른다라고 관여한 바 없다라고 했거든. 근데 직인이 찍혀 있으니까 이거 관여한 거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의혹 제기가요. 자, 군 인권센터 진상규명 실패 책임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의혹 주장이 나왔어요. 그러자 대검에서 나서서 반박을 합니다. 합동수사단이 발급할 때는 이거는 자동 날인이 되는 거다. 검찰,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 날인은 그냥 자동 날인이지 이거를 보고받고 관여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결재란을 봐라. 지금 군 인권센터가 공개한 데는 사선이 사라졌다. 원래는 사선이 있다. 근데 이거 뭐냐? 이거 손댄 거 아니냐? 뭐 이런 또 얘기입니다. 여기 사진 보시면 원래 이 결정문, 원래 문서는 이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잘 안 보이지만 여기 뭔가 이 결제 라인이 있는데 이게 사선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제가 필요 없다라는 표시입니다. 근데 군 인권센터가 공개한 요 자료에는 요 사선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검찰 쪽에서 이런 것까지 약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깨알 같은 지적인데 이러면서 반박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그래서 각각의 주장이 좀 더 여기 소개되는데 제가 소개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합수단이 작성한 불기소 이후 통지서 전문을 공개하면서 이제 군 인권센터입니다.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직인이 찍혀 있는데 관여한 바가 없다고 한다면 합수단장이 지검장의 직인을 훔쳐다 찍었다는 것이냐 이렇게 하면서 의혹 제기를 합니다. 이거 알고 있었던데 모른 척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러자 이제 검찰 쪽에서는 이렇게 또 반박을 합니다. 중앙지검장의 직인은 민원실 직원이 불기소 이후 통지서를 발급할 때 자동적으로 따라붙는 서식이다. 그리고 합수단에 검사들이 나가서 같이 한다지만 그건 합수단 독자적으로 수사하는 거지 중앙지검장이 보고받고 그러는 거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취지가 이런 얘기를 꼭 한 건 아니지만 기사에는 이런 취지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뭘 몰라도 한참 모르고 하는 소리다. 이런 분위기가 검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맞서고 있죠, 주장이. 그래서 이 사안 좀 어떻게 보시는지 표창일 교수님하고 김건학 교수님 두 분께 질문 드리겠어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 상황. 이게 지난해 한때 얘기가 나왔던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아까 보도에 나온 것처럼 예. 불기소 처분됐던 거였는데 예. 이게 1년 지난 다음에 지금 조국 전국의 와중에서 또 이게 나왔어요. 이게 나왔어요. 네, 이게. 그러니까 이제 글쎄요 이게 오비락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정경심 교수 구속이라든지 이러한 전반적인 조국 사태와 관련시켜서 보지 않을 도리가 없어요. 이 부분을. 왜냐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금 직격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계엄령 문건에 대한 문제, 그 당시에 예. 어떻게 그 국민들의 그런 저항에 대해서 군이 개입할 생각을 했느냐라는 예. 비판도 물론 있습니다만 작년의 비판과 마찬가지로 지금 저 논란의 핵심은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중앙지검장이 알면서 그냥 적당히 넘어갔다라는 쪽에 그 뉘앙스가 풍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기소 결정이 됐는데 이거 관여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 이거죠. 제기예요, 지금. 그러면서 넘어간 거 아니라는 예. 쪽으로 이제 군인권센터가 예. 문제 제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근데 군인권센터는 뭐 아시겠습니다만 국방부 산하기관은 아니에요. 예. 군인권센터지만 시민단체입니다. 예. 근데 이 시민단체 지난해 나온 건 이철희 의원이 제기했던 예. 것이고 올해는 이거 시민단체가 제기했던 거란 말이에요. 좀 그래서 쭉 설명 잘 해주셨는데 예. 저거는 좀 지난번 윤중천 씨가 그 뭐 예. 윤석열 당시 검사에게 접대했다 안 했다 예. 가지고 좀 있다가 좀 약간 이게 소멸됐는데 예. 전 이것도 사안은 전혀 다릅니다만 예. 그런 연장에서 좀 파악이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때늦은 감도 있고 그리고 예. 저걸 가지고 도장이 직인이 찍혀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거 아니냐, 네, 단 문제인 거예요. 윤지검장이 알았다? 그럼 이거 약간 좀 다른 비유긴 한데 대학교 졸업장은 전부 대학교 총장이 직인 찍혀 있어요. 예. 뻘건 게. 그렇죠. 그거는 전부 이제 대학원이나 대학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예. 졸업장이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졸업장이 나가는 대학원위원회에서 사정이 잘못된 게 아니라면은 대학 총장의 그 직인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예. 저거는 그야말로 철지난 걸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아요. 저는 썩 그렇게 순수해 보이지 그래서 않습니다. 검찰 쪽에서는 이거 지금 윤석열을 흔들기다 이렇게 지금 반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구라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최근에 뭐 직인이 문제가 많이 되네요. 뭐 그러네요. 총장 직인. 직인 뭐 얘기가 참 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이 군인권센터가 예. 좀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은 여기에 예. 있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계엄령 문건이라는 그 일종의 내란 음모라는 부분에 집중을 하고 이것이 다시 벌어지지 않는데 초점을 모아야지 자꾸 이 부분은 놔두고 이런 어떻게 보면 격가지 얘기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면 검찰이라는 조직이 굉장히 지휘 계통이 명확해서 예. 사실은 중앙지검장이라고 해도 여기 예. 합수단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예. 합수단 나름으로 이제 지휘가 하고 있는데 거기서 중앙지검이 다 보고를 받고 여기다 직인을 찍는다. 사실은 그게 이제 관례상도 안 맞는다는 얘기 예.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군 인권센터란 말 자체가 보여듯이 군의 어떤 문제를 집중해서 해야지 예. 지금 윤석열의 총장이 지금 조국 예. 문제에 관련돼 있어가지고 예. 지금 굉장히 예민한 상황인데 이런 거를 해서 흔드는 효과뿐이 안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본질에 좀 집중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계속 주장이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지금 있어요. 그 정치권에서 사실은 이 내용 가지고도 약간의 공방적인 상황이 좀 있거든요. 어떤 뭐 이걸 좀 더 해야 된다. 아니다. 지금 이거 무슨 소리냐. 뭐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데 저희가 굳이 뭐 그런 상황까지 소개되지 않고 이 상황 지금 있는 그대로 좀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이렇게 좀 맞서고 있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패널 네 분의 한 방이 있는 해설을 들어보겠습니다. 주제 보시죠. 오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제가 이렇습니다. 떠나는 자와 눈치 보는 자. 이렇게 되면 이게 무슨 주제일까 궁금해 하실 텐데요. 정치권 얘기입니다. 기사 몇 가지 준비되어 있는데 제가 기사를 소개해드린 동안 네 분께서는요. 의견을 적어주시는데요. 떠나는 자는 왜 그럴까? 그리고 눈치 보는 자는 왜 그럴까? 그 이유에 대한 의견을 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표창원 의원은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뭐 영입 1호 뭐 이런 이 평가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외부 영입 1호에서 이제 의원이 된 건데. 표창원 지옥 같았다. 그리고 이철이 이어 불출마 선언. 짐 싸는 스타 초선들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짐을 싸는 이유가 설명이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 표창원 의원은 20대 국회 책임지겠다. 조국 사태 많은 불면의 밤을 보냈다. 청년들이 느꼈을 실망감에 가슴이 아팠다. 너무나 괴로웠다.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의원 생활에 대해서 지옥 같았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자 이 여당 내에서 여러 가지 반응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 적혀 있습니다. 정작 나가야 할 중진들은 꼼짝 않고 꼭 필요한 분들이 이렇게 나가더라. 이러면서 침통해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더 좀 정치권에서 기여할 순바가 있을 텐데 뭐 이런 아쉬움의 표현이에요. 최근에 이철희 의원이 본인도 이런 취지에 약간 국회 상황에 대해서 좌절했다. 그리고 비판하면서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했잖아요. 이철희 의원은 비례대표 의원이고요. 표창원 의원은 지역구를 갖고 있죠. 여기 보면 표창원 의원의 얘기가 좀 더 소개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단 여당으로서 검찰 수사에 날을 세우는 것이 심한 내적 갈등을 불러왔다. 이런 취지의 설명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 개인의 감상이나 생각, 갈등 때문에 우리 당이나 정부,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싶지 않아 최선을 다한다는 생각으로 하루하루 버텼지만 법사위는 지옥 같았다. 이 법사위, 조국 전 장관 뭐 청문회도 열고요. 여러 가지 현안을 질의하고 답변하고 이런 곳이잖아요. 여기에 법사위에 참여했는데 그 활동이 지옥 같았다라고 묘사한 겁니다. 좌절감이었어요.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문재인 대통령 영입 1호 표창원도 총선 불출마 조국발 정치회의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국 정부를 거치면서 이런 정치에 대한 회의, 떠나는 사람들이 하나둘 나오고 있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표창원 의원 최악의 국회에 참여한다. 그리고요. 여당 의원들 가운데 20여 명이 지금 불출마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 뭐 또 이렇게 또 소개가 돼 있습니다. 규모가 20명이면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중진 용태론 후폭풍이 거셀 듯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단 여당 상황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표창원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의정활동 하면서 보람도 많이 느끼고, 그렇긴 했지만, 이 정쟁이라는 것 앞에서는, 너무 이제, 자괴감이 많이 들더라고요. 내가 어떤 한편에 서고 다른 한편과 무조건 흔히 말하는 내로남불식으로, 공격하고 적대시하고, 우리 지지자나 조국 장관, 전 장관의 그 심경도 제가 100분 이해하고 공감을 하면서 지켜주고 싶었고, 지켜드리지 못했고, 국가 끝날 때까지는 최선 다해서 마치고, 오늘이 가장 적절한 시간이라고 판단해서 오늘 그렇게 발표를 한 거죠. 자, 앞선 기사와 영상은 여당의 상황입니다. 지금 뭐 불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다는 내용이죠. 자, 이번에는요, 야당 상황 좀 보겠습니다. 여기 아랫부분입니다. 한국당은 지지율 소폭 오르자 인적 쇄진 움직임 없이 눈치만 보고 있다. 눈치만 보고 있어요. 공천 시스템 혁신 방안도 미적거리고 있다. 미적거리고 있다. 눈치만 보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이쪽입니다. 한국당은 불출마 뒤집고 출마 채비. 지금 한국당에서 지금까지 한 6분 정도가 불출마 의사를 밝히거나 불출마 분위기를 내비쳤거든요. 그런데 최근엔 약간 좀 달라졌답니다. 입장 번복하는 경우도 있고요. 당 지도부도 인적 쇄신 이르다. 뭐 이런 얘기 있고 불출마 선언한 의원한테 그러지 말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도의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당내에서는 이래 가지고 총선 이기겠나 이런 또 한탄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연속해서 더불어민주당 상황 그리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상황 봤습니다. 떠나는 자와 눈치 보는 자가 섞여 있습니다. 이 상황을 지금 어떻게 보시는지 한 분씩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윤경호 의원께서는 어떻게 떠나는 자의 이유, 눈치 보는 자의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우리나라 정당 정치의 DNA가 저는 있다고 봐요. 그 정당 정치의 DNA에 적응을 못했거나 또는 적응을 아주 잘했거나 이 판단에 따라서 불출마 선언 또는 불출마 번복 선언 이런 게 나온 게 아닐까. 그러면 궁금해지는 게 그 정당 정치의 DNA라는 게 무엇이고 그게 과연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가 궁금해지네요. 그렇습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정당 정치의 DNA는 정말 낙후될 정도로 낙후돼 있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패거리 정치, 휘파람 정치죠. 휘파람을 당 지도부가 불어서 오른쪽 어느 구퉁이에 모이세요 하면 아무리 중진 의원이라도 달려가야 되고 지금은 동물국회, 식물국회 운운하면서 국회 선진화법 했지만 지난번 패스트트랙 때 봤듯이 몸으로 막아야 되고요. 심지어 장관까지 지낸 분들이 뭐 나이를 얘기하면 그렇습니다만 이미 60을 넘은 분들이 초선 의원, 재선 의원 상관없이 가서 몸으로 부딪혀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사실 대한민국 정당 정치에 지금 민낯이죠. 인사투표 또는 법안 투표에서 소신 투표라는 거 불가능합니다. 당 지도부에서 내린 지령이라고 표현하면 참 그렇습니다만 당론 투표라고 또 하겠죠. 그렇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본인의 의사 상관없이 무조건 따라가줘야 되는 거죠. 그제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때 한국당 의원들이 대통령의 일부 연설 대목에서 X자 표시를 했지 않습니까? 손으로 X 표시를 했습니다. 반대 의사 표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대통령에 대한 반대 의사와 대통령직에 대한 존중조차도 무시해버리는 왜 X자 표시를 했을까? 당 지도부에서 내린 지령, 당론 그거에 따라가지 않은 의원들은 공천에 불이익을 당할 것 같고 또 조금 더 길게 보면 뭐 지역구의 유권자들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좀 봤어요. 그러나 뭐 좋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다 뭉뚱그려져서 한국 정당 정치의 민낯이다. 한마디로만 말하면 비록 정당으로 나눠져 있지만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완전히 진영 논리에 빠져서 한쪽에 서 있으면 무조건 다른 걸 다 반대하는 이런 거 말고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조국 사태와 검찰 개혁에만 놓고 봐도 검찰은 과도한 권한 행사에 대해서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분이 조국 전 장관은 정말 부적절했다. 여러 가지 언행 불일치 때문에 그래서 물러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민주당 의원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나 그런 의견을 표출할 수 없는 게 지금 정당 정치의 민낯이다. 반대로 한국당 의원 중에도 조국 전 장관 물러나야 되는 거 당연히 맞다. 그러나 검찰권의 과도한 행사에 대해서는 뭔가 제동을 걸어야 될 것 같다. 문제의식이 있는 의원이 문제의식이 있겠죠. 있는 의원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한국당에서도 그런 의원을 찾아보기 어려운 게 지금 우리 정당의 현실이다. 그런 거에 대한 표출이 아마 이번 초선 의원들의 불출마 선언. 이들은 그런 패거리 정치, 정당 정치에 적응을 못했으니 더 이상 자신들의 존재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 걸일 것 같고요. 반대로 불출마 선언을 했다가 다시 출마 선언으로 번복을 하겠다는 분들은 처음에는 불리할 것 같고 처음에는 정치판에 대한 회의가 들었지만 이제 어느덧 본인들이 적응을 한 건가요? 한국 정당 정치에 적응을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해석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윤기호 의원님께 지금 매섭게 질타를 해주셨는데 그러고 보니까 국회 본회의장에 가면요. 앞좌석, 뒷좌석이 있잖아요. 근데 당 지도부는 뒷좌석에 다 앉아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을 쫙 지켜봅니다. 무슨 회의가 있을 때마다. 근데 그 시선에 앞에 발표 내용을 보는 걸까요? 아니면 의원들의, 앞에 있는 소속 의원들의 행동을 볼지 모르겠습니다만 뒤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갑자기 떠오르네요. 그 상황이. 알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최창렬 교수님께서는 떠나는 자의 이유, 눈치 보는 자의 이유 각각 쓰셨네요. 설명 좀 해주세요. 앞서 말씀도 하셨는데 이철유 의원과 표창원 의원의 이 불출마 선언은 자기 고백이 가장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본인들이 못 견뎠을 거예요. 이번에 그 이철유 의원과 표창원 의원은 제가 느끼기에는 청문회에서 가장 앞장서서 조국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그 이철유 의원 같은 경우는 평소 그런 말을 하는 분이 아닌데 그야말로 정당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게 막 느껴졌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또 과도하다. 다른 의원들보다도 몇 명 의원들이 이제 대책으로 생각을 했는데 저 사람들이 아주 돌격대 역할을 하는구나 느꼈는데 그중 하나가 이철유 의원이었다. 또 전 생각하는 개인적으로. 표창원 의원도 굉장히 그 반듯하고 정의로운 얘기를 많이 했던 분인데 이분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래도 이분들이 제일 먼저 불출마 선언했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굉장히 괴로웠겠구나. 근데 그런 말들이 배어 나와요. 본인들 이 언변 속에 뭔가 내적 갈등이 있었음을 좀 보여주는 스스로를 부정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가졌을 것 같고,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의 고민도 있었겠습니다만 한 지식인으로서 또는 한 개인으로서 느끼는 자기 부정에 대한 자괴감 같은 거 그런 게 많이 작용했다고 느꼈고요. 그게 뭐 정치적인 것과 연관되는 거겠죠. 또 하나 문제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집권당이 항상 청와대에 너무 종속돼 있어요. 박근혜 정권 때도 항상 우리가 지적했던 게 새누리당이 너무 청와대에 눈치를 본다. 이런 지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국정 운영의 방식이 변화돼야 된다. 이런 비판을 많이 했는데 이번 정권 들어서도 크게 다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그야말로 민주당 내에서도 조국 수사와 왜 검찰개혁이 등치돼야 되냐라는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목소리가 거의 안 나왔잖아요. 조금 나오다 말고 나오다 또 들어가고 뭐 이른바 문자폭탄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이번 사안이 온 것 같고요. 좀 그래서 우리 정당 정치가 워낙 한계가 많고 갈등과 타협을 조정하지 못하고 전혀 이런 기능을 못하다 보니까 이번에도 그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지금 한국당에서 또 나가겠다는 의원들이 갑자기 또 이렇게 안 나왔는데도 바로 그 정당 정치의 한계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두 가지 좀 다른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건학 교수님은 소신을 찾아서 이렇게 쓰셨습니다. 소신을 찾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저도 조국 국면에서 느꼈던 것이 정치학을 강의하는데 자괴감이 들고 뭐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현장에서 자기 생각과 좀 다른 얘기를 계속 했었어야 되는 이 두 분은 그런 감정이 더 컸을 것 같다. 그래서 어떤 정당에서의 어떤 기계적인 어떤 자당 옹호 논리 뭐 이런 것을 좀 벗어나려는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서 불출마 선언을 한 것 같고요. 저는 책임을 진다는 자세에서는 좀 긍정적이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행위가 또 긍정적으로 영향을 좀 자당뿐만 아니라 다른 당에게도 좀 미쳐서 스스로가 좀 판단하는 그런 계기로 좀 됐으면 좋겠다. 지금 뭐 이게 확산이 될까 뭐 이런 전망 기사도 있어요. 그렇죠. 지금. 좀 그런 영향을 줘야 돼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실질적으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것처럼 이렇게 진행이 돼 왔는데 이런
부분들에서는 신선한 어떤 이 발걸음이다. 뭐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고요. 반대로 이 자유한국당 의원들 중에서 이제 다수가 좀 뭐 한 6분 정도가 불출마를 선언했는데 지금 다시 돌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결국엔 이것을 카드로 삼지 않았나. 정치 생명을 이어가려고 하는 카드로 자기의 어떤 이미지를 탈색시키는 그런 것에다가 지금 상황이 반전이 되니까 이것을 다시 자기 어떤 정치 생명을 이어가는 그런 장면으로 다시 선택을 번복하는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저는 이 부분은 국민들이 뚜렷하게 봐줘야 된다고 봐요. 이거는 심판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얘기한 것을 지키지 않는 국회의원이 우리 대표이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 부분들이라는 것이 이번에 조국 국면에서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전반적으로 국민들도 인식하고 정치권에 아주 엄한 교훈을 차기 총선에서 좀 줄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불출마하겠다고 과감하게 선언하는 의원들 그리고 뭔가 불출마할 것 같다가 다시 눈치를 보는 의원들.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결국엔 국민들이 판단합니다. 그 판단이요. 칭찬일 수도 있고요. 심판일 수도 있습니다. 국민들 판단이 무서운 거거든요. 항상. 자, 이번에 이수희 변호사. 얻을 게 없다와 남는 게 많다. 이거 완전 다른 얘기인데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죄송합니다. 여의도에서 얻을 거보다 나갔을 때가 더 낫다고 생각하니까 불출마 선언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도 나는 여의도에서 어떻게든 공천 받아서 살아남겠다라고 하는 그게 더 남는 게 많다 그러면 남는 것 같아요. 저는 좀 상당히 박하게 평가를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결국은 개인적인 이득 판단인 건데 뭐 그거는 뭐 본능적인 거라고도 볼 수 있죠. 근데 저는 뭐 표창원 의원, 이철희 의원 두 분의 저 이제 불출마 선언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칭찬하고 싶지는 않은 건 그러면은 왜 애초에 처음 2016년 공천받아 들어갔을 때부터 합리적인 중앙 정치를 못했냐는 거예요. 본인들이 누구보다도 진영 논리에 그리고 그 여당의 그 이익에 맞춰서 뭐 정말 얄밉게 말해가면서 그 편을 들었던 사람들이 이제 지금 이 조국 정부 끝나고 저 뭐 마무리 좀 순인데 지금에서 저는 많은 그 비난을 받고 비판을 받으면서 이제서야 자괴감이 들었느냐 싶은 거죠. 두 분은 또 의원 아니어도 뭐 이후에 방송 활동하면 4년 의정 경험 통해 가지고 더 크게 활약할 수 있는 분들이라 저는 그래서 여의도보다는 나갔을 때가 그것도 이렇게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이미지 좋게 해서 나갔을 때가 더 얻는 게 많다고 생각하니까 저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은 이제 한국당에 지금 남겠다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근본적으로 2016년 공천이 잘못됐기 때문에요. 그때 진박 타령하면서 공천받아 당선된 분들이 엄청난 파동이 있었죠. 그 당시에요. 지금도 여전히 또 한교안 대표 옆에서 공천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삭발 릴레이가 아니라 불출마 릴레이가 됐어야 하는데. 근데 이 한국당은 지금 또 조국 이 국면에서 조금 지지도가 올라갔다고 해서 또 자기들 잔치하다가 또 엄청 비난을 받았죠. 근데 문제는 지도부가 힘이 약하다 보니까 다 뭐 본인들이 자초한 면이 큰데 지도부가 힘이 없다 보니까 너무 의원들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체제가 12월 이후에 어떤 체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누가 어떤 사람 한 사람이 저는 황교안 대표 본인이 모순적인 지위를 갖고 있어요. 이전하고 박근혜 정권 때하고 이 절연을 해가면서 새로운 인물을 영입하고 새로운 한국당을 보여줘야 되는데 황교안 대표 자체가 그게 안 되는 위치라는 거죠. 이전의 이력들. 그런 데서 나오는 딜레마는 모순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국당에 저는 황교안 대표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본인의 처신에 대해, 본인의 위치 자체에 대해서, 앞날에 대해서요. 이수희 변호사께서는 떠나는 자 그리고 눈치 보는 자의 아주 현실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을 아주 초점을 둬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제 뉴스긴 한데 마치 과거에 우리나라 의회에서 봤던 모습 같아요. 미국판 동물국회입니다. 보시죠. 미국도 동물국회? 이렇게 물음표 찍었습니다. 공화당 의원 20명이 20여 명이 탄핵 조사실 난입에서 소독을 피웠답니다.
이거 미국에서 좀 보기 어려운 일이 아닌가 싶은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정치가 극과 극의 대립을 하고 있다는 모습인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실력 저지에 나서서 조사 5시간 파행됐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이 탄핵 관련 조사거든요. 비공개 조사 참여 요구하면서 고성을 질렀다. 그러니까 방해를 한 거네요. 들어가서 점거를 해버렸으니까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틀 전에 싸워야 한다. 공화당 의원들 뭐 하는 거냐. 이렇게 하고 그다음 벌어진 일이니까 마치 뭔가 지령을 받은 듯한 지시를 받은 듯한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전회의도 했대요. 이 점거를 하기 위해서. 행동 계획도 공유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또 홀에 모여서 이렇게 좀 앞에서 회견도 하고 그리고 점거를 했다는 내용까지 사진으로 좀 소개돼 있습니다. 미국판 동물국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문제를 놓고 여야가 진짜 말도 못하게 격돌하고 있거든요. 그 상황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윤경호 의원이. 이거 미국에서 보기 힘든 일 아닙니까? 이런 그렇습니다. 것은? 저는 그리고 기사에 슬쩍 들어있는데요. 예. 사전에 점거 계획을 공유했다 이런 대목이 있더라고요. 이게 정말 이례적인 거거든요. 그리고 자세히 보셔야 되는 게 하원 의원과 상원 의원들은 미국은 완전히 노는 게 다릅니다. 아마 대부분이 하원 의원이었을 거고 실제 기사도 그렇게 돼 있고요. 하원 의원들은 2년에 한 번씩 선거에 목을 메고 있는 어쩔 수 없는 운명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보기엔 20여 명의 공화당 의원들은 대부분 흔히 말하는 러스트벨트 그리고 골수 공화당 지지 지역인 아마 빨간색 이른바 트럼프 대통령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곳들. 그러니까 지역구의 유권자들이 트럼프가 지금 탄핵 위기에 빠져 있는데 뭐 하고 있느냐, 가서 몸으로 왜 막지 않느냐라는 지역구 유권자로부터 그런 연락을 받을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아마 그러니까 지도부의 지시보다는 그런 유권자들의 압박에 이렇게 몸을 던지면서라도 나서야 본인이 유리하다고 판단을 한 지역구일 걸로 저는 짐작을 하는데 어찌됐든 그렇다 해도 미국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고요. 근데 한 가지 재밌는 건 미국은 또 의회에서도 의장이나 위원장이 경위권을 발동하면 우리보다 훨씬 더 경위들이 현역 의원이라도 강하게 물리력이나 완력으로 제압을 합니다. 그냥 끌고 나가는 겁니까? 바로?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대한 가차없는 제재를 하는 그런 걸 보면 아마 난입이라고 지금 표현이 돼 있지만 우리처럼 그렇게 뭐 몸을 던져서 눕거나 뭐 이런 거는 아마 없었을 거고 그러면 바로 그냥 끌려 나가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원 의원들이라서 어찌 보면 이건 언론용이 아니냐 이런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조사실에 들어가서 점거를 했고 그다음에 증인이 출석하게 됐는데 뭐 저지하고 막 이랬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뭐 과거에 미국에서는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최근에 미국에서는 보기 어려운 이런 그래서 제목이 미국도 동물국회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낙연 국무총리와 아베 일본 총리 어제 만났습니다. 한 20여 분 정도 만났거든요. 그 내용 해보겠습니다. 매일경제입니다. 아베, 국가 간의 약속 지켜라. 이낙연 총리, 협정 준수해왔다. 다릅니다. 주장에. 맞선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와 일본, 한국과 일본이 이렇게 싸우면 안 되고 잘 지냅시다. 그거에 대한 거에서는 서로 맞습니다. 공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또 이렇게 맞서는 겁니다. 한일 1년 만에 정상급 회담, 관계 개선 필요성 공감했지만 돌파구 못잡고 입장차만 재확인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럼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데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두 정상 만나면 좋겠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만나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아베 묵묵부답. 싫은 거네요. 만나기가. 지소미아 등 논의 안 했지만 조세영 아키바 차관 대화 채널 가농 그리고 이낙연 총리 회담 후 징용 문제 당국 간 여러 가지 안 오가고 있다. 그래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여러 가지 모색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자, 여기서요. 그럼 관련 영상 확인해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한일 양국은 중요한 이웃 국가로서 한일 관계의 어려운 상태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 당국 간의 의사소통을 계속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安倍総理からも明確にこの述べた通り、日韓関係の改善のためには韓国が国と国との約束を遵守することによって 자, 김구락 교수님. 지금 뭐 기사도 봤고요. 영상도 확인해 봤습니다.
그냥 뭐 평행선만 확인한 정도인가요? 아니면 그래도 아주 작지만 뭔가 그래도 계기를 좀 찾은 건가요? 어떻게 그렇죠. 평가하세요? 계기를 찾은 거죠. 왜냐하면 4개월 동안 아주 격하게 진행이 되어 왔는데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최정상급의 두 지도자가 만난 거고 예. 그 안에서 이제 대화의 물꼬는 터졌다 이렇게 보고요. 일단 만나서 얘기는 했다. 그 자체가 중요하다고 봐요. 이거 안 만나면 사실 얘기가 진전이 없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 안에서 나온 내용은 기존에 예. 있던 거를 계속해서 재확인했다. 뭐 그 수준인데 예. 첫 만남에서 양보를 서로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예. 아베가 이런 일을 시작했을 때는 그 필요성이 있었거든요. 개헌 문제라든가 뭐 예컨대 세금 인상이라든가 뭐 등등의 문제들로 이런 것을 한 것인데 예.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당장에 지금 이걸 또 우리한테 줄 수 있는 카드도 아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한국은 내밀하게 지금 강제징용 문제를 서로 예. 일단 언급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부터 하나하나 이제 차근차근 해 나갈 때는 예. 일본도 사실은 필요성이 있어요. 지금 예. 뭐 여행도 안 가고 예.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유리한 국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본도 그것을 계속 누적화시키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상황을 보겠죠.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이것이 대화의 시작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만족할 만한 뭐 이런 성과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시작했다. 그 전까지는 시작조차도 안 하고 아예 얼굴 볼 생각조차 안 했다. 그러니까 이게 좀 계기가 될 것이라는 평가시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아까 일명 기사 때 좀 심각한 상황 전해드렸는데요. 이어갑니다. 한계 드러낸 정부 주도 성장. 그러니까 정부 재정으로서 뭔가 끌고 왔다는 뜻이겠죠. 예산 풀고도 기업 투자는 못 살렸다. 결국 경제는 기업이 잘 돼야 경제가 잘 돌아가는데 이거는 좀 어렵다는 거네요. 여기 아랫부분에 그래프 좀 봐주실까요? 그러니까 분기별로 GDP 성장률, 경제 성장률을 표시한 건데요. 지금 보면은 2019년 1분기는 마이너스 갔다가 좀 나아졌는데 다시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다 합해서 2%가 안 된다는 거예요. 원래 2%는 그래도 넘을 거라고 했는데 2% 안 될 수 있다는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심각한 건데 내용 보시죠. 여러 가지 분석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오일 쇼크급 위기 아닌 상황에서 만성적인 저성장, 저물가에 시달리고 있다. 그리고 수요 부진 속에 투자도 얼어붙었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살아날 기미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자, 다음 기사는요. 우리 기업이 처한 상황입니다. 보시죠. 다음 기사입니다. 마이너스 93%, 마이너스 56% 각각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얘기입니다. 국가대표 기업들 3분기 처참한 실적이다. 기업 상황이 이렇습니다. 주력 산업들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장래를 이렇게 낙관적으로 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 또 공방이 있습니다. 뭐 대책이 뭐냐, 누가 옳은 거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건 다음 기사입니다. 야당, 정부 주도 확장 재적 대전환해야 된다. 지금까지 정책 바꿔야 된다. 이거 안 된다는 거고요. 여당은요, 이거 추경 늦게 돼서 그런 거다. 추경 누가 늦게 해줬냐. 이렇게 또 따지고 있는 겁니다. 누구 탓이냐는 거죠, 지금 또. 누구 탓. 기재위 국감에서 3분기 경제 성장률 공방이 오갔다. 한국당, 재정 당겨 썼는데도 성적표 충격적이다. 민주당, 흔들림 없이 확장 재정 추진해야 된다. 더 해야 된다. 또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이 국회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게 추경이 거의 약 한 4개월, 3개월이 넘게 늦어지면서 그리고 추경이 또 대폭 삭감까지 당하면서 재정 역할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우선 가장 큰 요인으로 봅니다. 경제와 관련된 가짜 뉴스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해야 됩니다. 지금 계속해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 황당무계한 수치와 위기의식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제 1% 성장 국가로 이제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죠? 그럼 이와 같은 이 저성장이 지금 추경을 늦게 편성해가지고 늦게 편성한 그것도 정부의 책임입니까? 야당의 책임입니까? 위기라고 조장해가지고 소비가 확 위축돼야 그렇다. 아니 대한민국 국민이 경제 위기라고 해서 야당이 주장한다 그래서 소비를 갖다가 안 할 그런 거 우리 국민들 그렇게 어리석습니까? 올해 성장률 원래 한은이 제시했던 2.2%는 물론 2%의 달성도 어렵고 1%대의 성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이 있습니다. 총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들이 뭐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네, 뭐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만 또 4, 4분기는 정부의 적극적인 또 재정 노력이 있으니까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만 윤경호 의원님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타겟책이 이게 안 보이나요? 어디에 있습니까? 예, 타겟책은 이미 지금 정부는 돈 풀기에 나섰고요. 예.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하했고, 예. 그러니까 완화적 통화정책, 확장적 재정정책 이미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수출도 늘고 투자도 늘까, 그리고 소비도 늘까. 예. 박명재 의원이 얘기했지만 야당이 주장한다고 해서 위기, 그래서 국민이 지갑을 안 낸다. 그건 아니고요. 경제 심리라는 게 있기 때문에 실제로 안 좋다 그러면 나중에 대비하려고 가게든 기업이든 가지고 있는 돈을 안 쓰는 거는 뭐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위기라고 얘기하는 게 오히려 악순환을 가져온다 이건데. 자, 그럼 다시 돌아가면 2.2%, 2.1%와 2.0, 1.9 무슨 차이가 있느냐. 우리 스스로가 지금 도구마에 빠져 있어요. 2.0이라는 숫자의 마력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우리 경제 볼륨 비해서 2.0 아래로 가면 경제가 아주 추락하는 거고 2.0 이상에 걸쳐져 있으면 그나마 선방을 하는 거고 3.0을 넘어가면 아주 잘한 거고 글쎄 과연 그런지 그건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우리 경제 볼륨이 지금 커졌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정부가 이렇게 대책을 취하는데 정말 답이 없다. 물론 계속해서 지금 악순환이 되고 있다면 그렇습니다만 뭔가 이렇게 반전의 계기는 마련이 될 거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잠재 성장력을 키우기 위한 기업 부문의 노력, 그다음에 구조조정, 산업 구조조정 이런 것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게 경제를 살리는 근본적인 노력이 좀 밑에서 움직였으면 좋은데 아직은 좀 부족하다는 그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기사를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앞서서 뭐 경제 기사 했는데 경제 기사가 연결됩니다. 여기입니다. 매일경제 1면입니다. 정부 WTO 세계무역기구 개도국 지위 공식 포기 오늘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전에요. 경제장관 회의를 열렸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그리고 오늘 오전 9시 몇 분 안 남았습니다. 9시에 그 회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그 발표 내용이 개도국 지위를 공식적으로 포기하겠다 이런 내용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1995년 WTO 가입 때 농업 분야에서만 유지하기로 했던 개도국 지위를 24년 만에 완전히 내려놓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내려놓으라고 우리를 굉장히 압박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가 또 다른 분야에서 굉장한 피해를 보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는 그동안 고민했고 농민단체와 협의했지만 뾰족한 어떤 대책은 없었지만 이게 시한이 다가왔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이 문제를 논의했는데 자,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가? 농업 분야에 관련된 건데요. 개도국 지위를 하게 되면요. 외국에서 들어온 농산물에 우리가 관세를 좀 높이 매기면서 우리 농산물을 보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농업 보조금도 좀 어느 정도 자유롭게 줄 수 있는데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게 되면 이게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민단체는 당연히 반발하겠죠. 조창현 교수님. 이게 좀 이따 발표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우리나라가 벌써 이제 선진국이라고 이제 얘기될 때가 벌써 지났어요, 많이. 95년도에 우리 세계무역기구 가입했고 OECD는 1996년도에 가입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그 미국이 얘기하고 있는 그 기준을 다 충족하는 거예요. OECD에도 들어가 있고 G10이 G20에도 들어가 있고 이런 상황에서 계속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는 건 불가능할 겁니다, 아마. 아까 말씀처럼 농업 분야는 아직은 그런 단계가 이제 안 왔거든요. 지난번에 우루과이 라운드 같은 것도 있었는데 그때도 우리가 뭔가 선방을 했는데 이제 농업 분야만을 우리가 이유로 해서 개독지를 유지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것 같아요. 정부도 이제 그 말을 따르는 건데 문제는 이제 농업 분야를 어떻게 정부가 보조를 해가지고 반발을 무마할 수 있을 것인가. 국회에서 그런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문학 교수님, 농민단체가 만약에 오늘 발표 나온다면 굉장히 반발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반발을 많이 할 텐데 중요한 거는 농민들도 이제 좀 이런 부분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이게 국제적인 협약에 준하는 부분이 있고요. 우리가 만약에 이걸 안 했을 때 다른 분야의 어떤 피해가 굉장히 막심하기 때문에 농민단체들은 이 부분을 수용하고 그 대신에 정부가 다른 어떤 영역에서 좀 지원을 충실히 좀 이행을 할 때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손실을 좀 우리가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 서울청사 별관에서는요. 오늘 오전에 관계장관 회의가 열렸는데 그 결과에 대한 브리핑이 준비돼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여러 가지 장관들, 차관들이 모여서 이 문제 개도국 지위 문제를 어떻게 할까 논의했는데 사실상 방향은요. 포기하는 쪽으로 방향이 정해졌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 미국 측이 23일까지 결정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날짜가 지났습니다. 좀 늦긴 했습니다. 오늘 어떤 결정이 나올 텐데 자, 그 이후에 어떤 상황일지
지금 오늘 오전 9시에, 당초 9시에 예정돼 있는데요. 현장 연결 바로 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 대변인입니다. 지금부터 WTO 개도국 논의 관련 정부 입장 및 대응 방향에 관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표문 발표, 그리고 기자단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럼 홍남기 부총리께서 WTO 개도국 논의와 관련한 정부 입장 및 대응 방향을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정부는 오늘 제208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여 WTO 개도국 특혜 관련 안건을 논의하였습니다. 개도국 특혜와 관련한 정부의 결정 사항과 앞으로의 대응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WTO 개도국 특혜 대상 국가의 범위에 관한 국제적인 논의는 최근 WTO 개혁 논의가 시작된 이후에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1995년 WTO 출범 시 개도국 특혜를 인정받은 이후 96년 OECD 가입을 계기로 농업과 기후변화 분야에서만 개도국 특혜를 유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특히 최근 개도국 특혜 이슈가 우리 농업 및 대외정책 등에서도 중요한 사안으로 대두됨에 따라 정부는 국익을 우선한다는 대원칙 하에 우리의 위상, 대내외 동향, 경제적 역량 등 모든 측면에서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해 관계자와 소통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신중하고 치밀하게 대비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개도국 특혜 관련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정부가 중요하게 고려한 세 가지 요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나라의 대외적인 위상입니다. 1995년 WTO 가입 이후 약 25년이 지난 지금 우리 경제는 GDP 규모 세계 12위, 수출 세계 6위, 국민소득 3만 불 등 이미 선진국 반열에 오를 정도로 발전하였습니다. 두 번째, WTO 164개국 회원국 중 G20 및 OECD 회원국, 그리고 국민소득 3만 불 이상을 모두 충족한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 세계 9개 나라에 불과하며 우리의 대외적인 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위상 감안시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개도국으로서 더 이상 인정받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둘째, 개도국 특혜 관련 대외 동향입니다. 최근 들어 WTO 내에서 선진국뿐 아니라 개도국들도 우리의 개도국 특혜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 위상과 비슷하거나 낮은 싱가포르, 브라질, 대만 등 다수 국가들이 향후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 시점 네, 아침 매영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